여러분 분위기 좀 이상하죠? 아주 독특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정규재 TV를 직접 방문해서 정규재 대표님 모시고 오늘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너무 누추해서. 아유, 전혀 그렇지 않고 죄송합니다. 예. 들어올 때요. 네. 분위기에 약간 압도되는 느낌? 야, 딱 무게가요. 학문적이다. 좀 깊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조금 전에 또 아이고, 인터뷰하신 내용 보니까 더 참 오늘 잘 왔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인터뷰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조금 전에 하던 얘기는 이제 신지정학 얘기 예. 그런 건데 사실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초점을 잘 못 잡았었어요. 근데 신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주제고 또는 보다 진지한 주제입니다. 네. 그게 지정학이라는 주제는 사실 정치학의 외부에서 사후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국가의 형편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굉장한 뭐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늘 포위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멋지게 생존을 해왔던 그런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그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늘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책망하고 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뭘 못하나 이렇게 왜 우리가 지배적 국가가 못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브릿지 국가 뭐 이런 말을 한테 했습니다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티는 나라죠. 네, 근데 신지정학이라 이러면 약간 단어는 좀 생소하긴 한데 아까 함께 하셨던 분이 박사님이시죠? 네네. 김정렬 박사님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럼 이제 그분은 이제 주장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지정학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소위 이제 전통적 지정학의 시대로부터 신지정학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이런 관점이고 신지정학이 전개되는 여러 가지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가 차례대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상황 설정, 네. 그걸 이제 좀 강조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주장이 아직까지 성숙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것부터 이제 인식을 하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죠. 과거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뭐 여러 번 세계화나 또는 지정학적 구도가 틀어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바로 그런 지정학적 구도가 한번 요동을 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현실 인식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김정렬 박사님의 그러면은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그런 지정학적 격변기에서 네. 대한민국이 좀 주도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좀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국뽕 그 약간 국뽕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웃었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모시고 저희들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요즘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가가 안정화된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말로 기적적으로 국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고 있지만 네. 사실 정규재 대표께서 이제 그 부분 네. 정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도 이렇게 빨리 회복력을 가졌다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번 네. 인터뷰에 말씀하셨고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시 네, 이제 지식인 그리고 좀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들이 현재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은 안정화가 너무 일상화되어서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네. 라는 부분의 지적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들의 임무죠. 예. 네, 뭐 일상적으로 뭐 무심코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또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인들 제대로 해먹으려고 하면 성격이 나빠져요. 성격이 좀 나빠. 좀 나쁩니까? 좀 나쁘신가요? 네.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냉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정규재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누는 것 중에 네.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이제 아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또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국가적 과제 설정을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일단 어떻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 그리고 뭐 산업, 부동산, 외교, 대외 관계 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사실 지금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네. 정부 구성이죠. 아직까지 네, 예.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 있고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성되는 과정이고 정책은 아직까지도 그 공약이 구성되어 있고 공약이 어떻게 이제 정부 구성으로 관철되느냐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도 있고 안심하는 면도 있고 또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방향이 되나 하고 약간 우려하는 대목도 네. 있죠. 뭐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인데 그게 사실은 모든 정부가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가 지지하는 자들은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들은 뭐 되지 않아 뭐 그리고 저주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떻든 새 정부가 설정한 여러 가지 목표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리 가지겠는가 잘 안 가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대목들도 꽤 눈에 띄고 그래요. 어제 대통령이 한 달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좋네요. 대통령은 성공했지만 기자회견은 실패였습니다. 기자들 때문입니까? 기자들 때문에 실패. 그런데 대변인 때문에 실패한 대목도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조직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도 뭐 그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주류 언론이라고 할 만한 이제 보수에서 따지면 조중동, 뭐 한경매경, 뭐 오개사, 좌파에서 따지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예를 들어서 뭐 오마이뉴스 또는 뭐 요즘 신생 언론사 중에 하나인 뭐 아주 활발하죠. 뉴스타파라든가 네, 뭐 이런 신생 언론들이 있습니다. 또 KBS, MBC, SBS 이런 소위 이제 막강한 공중파의 스테이션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질문자예요? 안 뽑혔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작전을 그렇게 짠 건지 단순히 안 뽑혔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지? 예를 들어서 일본에도 많은 좋은 신문들이 있습니다만은 3개의 기자가 나왔고 예. 또 외신들도 많은 좋은 유수한 외신 기자들이 있었는데 AFP라고 하는 아주 프랑스 통신사죠. 예, 뭐 썩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예. 언론사로서의 파워도 별로 없는 그런 기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질문한 기자들이 되게 어제 2번 13명 정도가 질문했는데 주로 지방지 기자들을 중심으로 또는 중앙지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언론사 같은 아주 마이너한 그런 언론사들이 질문했습니다. 대변인이 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의아하죠. 왜 주류 언론들이 질문자에서 다 빠졌지? 하는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관찰하는 네, 예. 일반 이제 시청자들은 뭐 나왔다 기자 들어가고 나 기자가 나왔다 들어가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들이 이제 그 이면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이상한데 왜 저렇지? 왜 마이너들이 나왔지?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하자면 주무대를 장악해야 되는데 약간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말이 많았습니다. 네. 기자에게는 질문을 받는 건데 기자들의 질문은 비교적 마이너 언론사들이 많았고 마이너 언론사들이 마이너한 질문을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정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들은 거의 안 하거나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고 마이너한 질문도 무슨 지역균형 발전론에 있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냐, 무슨 기관을 옮겨줘야 되는데 왜 안 옮겨주냐 하는 민원성 질문들이 많았고, 대통령은 말이 너무 많으셨고, 그러니까 자상하게 설명한 거예요. 네. 자상하게 설명하는 것은 성남시장 때의 일이거나 경기도지사 때 일이지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일본신문 요미우리 같은 것을 보면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일본에 관한 자세한 얘기 중에 약간 시비를 걸 만한 측면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것만 딱 추려가지고 별도 기사로 3개 크게 다룬 겁니다. 자, 그럼 독도 문제도 들어가 있었겠네요. 독도 문제는 뺐습니다. 뺐고, 예. 독도 문제는 그 이제 문장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예. 큰 제목으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비를 걸지는 않겠다는 이제 그런 의사가 좀 있었고, 하나는 소위 이시바 총리하고 잘 지내보겠다는 거. 그다음 나머지 2개는 약간 껄끄러운 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말이 많아서 말이 말을 낳는 것일 수도 있는 대목들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법이라는 것하고 지방장관 또는 지자체 단체장의 입법은 달라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약간 저로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앞으로도 기자회견을 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오로지 중심에 있고 말을 줄이고, 특히 대응 문제 같은 것은 다소는 추상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제 느꼈죠. 그런데 국내 문제 이런 거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과도한 강한 언어를 좀 썼고, 네. 예를 들어서 뭐 6억 이하 대출, 6억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상당히 강한 정책인데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네. 각오해라. 말하자면 이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약간 30일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념으로는 약간 좀 꼭 저럴 필요 있나 하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이 네. 바뀐 그러니까 국가 이제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다라는 걸로 이제 하나를 좀 보고요. 또 다른 한쪽은 기자들의 질문도 좀 이렇게 촌철살인한 질문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변방에 있는 질문들, 뭐 10개 중에 한두 개만 끼었으면 괜찮을 질문들을 하니까 본질적으로, 그래서 정규재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에 추경이 당초 30조였는데 왜 국회 가서 10조가 늘었느냐. 네. 이 돈은 국가 빚이 아니냐. 네. 이게 사실 기자가 그 이제 대통령 만족하냐? 그렇죠. 동의하나? 이런 질문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기자들이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끼어넣기 한 거 아니에요. 여야 안 가리고 다 네, 끼어넣기 네. 했을 거라고요.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 10조의 빚을 질 만큼 이게 중요한 예산이냐. 네. 이런 거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지적하셨더라고요. 기자들이 그 질문 못했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실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으로서 내놓은 거는 추경이거든요. 네. 근데 추경을 이제 그 갈등과 논란 속에 30조를 정말 이곳저곳 다 이제 근래 마른 수건 짜듯이 마른 만드는데 수건을 또 짜가지고 30조를 만드는 이게 국회가 40조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대통령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다 지금. 그래서 추경 더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아무도 그 국회에서 만든 40조에 대해서 대통령은 동의하시느냐고 질문을 할 법한데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특히 어제 질문했던 그 마이너한 시도는 대변인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한 소통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단을 놓지 않고 책상 높이를 기자들과 똑같이 하고 의자 높이를 그런 시도들은 좋았는데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자리는 연단을 놓아야 됩니다. 연단을 놓고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야
뒤에 있는 기자들이 대통령 표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처럼 앉으면 뒤쪽에 있는 대부분의 기자들은 대통령의 표정을 못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같은 레벨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사실은 같은 레벨이 아니라 대통령 얼굴을 아무도 못 보는 오히려 굉장한 소통의 부재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대변인실은 성남시 기자실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에요. 그래서 보다 엄정하게 무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나서야 되고 그냥 이런저런 아주 얄팍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실력 발휘 또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제가 볼 때 대통령으로서는 뭐 약간의 뭐 흠결은 있다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성공작인데 기자회견 자체는 조금 미흡한 게 많았다.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어제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실무자들 참모들이 이제 시간도 좀 짧았던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질의응답을 랜덤 방식으로 아예 이렇게 뽑으면 실제로 대통령한테 질문해야 될 것을 합의해서 누군가 거기에서 정해놓고 질문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주권처럼 표를 뽑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준비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좀 훨씬 더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는 대통령이 참 준비가 잘 돼 있고 실제 잘하고 있다 설명을 또 소상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실제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냐 아니냐. 너무 이제 부동산 당장에 이제 정책을 6억 이상 대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시장 안정에 이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냉정하게 뭐 경제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문제 자체는 사실 국민들이 아마 섣불리 못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좌파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크게 오른다. 근데 이명박 이런 소위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우파 대통령 하에서는 항상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왔다. 그것은 이 좌파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시장 가격을 가격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섣불리 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의 원리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잘 몰라서 시장의 어떤 불안정, 말하자면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예?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동안에 쭉 주어왔고 어제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어왔죠. 그래서 아마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맛보기 잘 보셨습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멘붕을 느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충분히 공급이 나올 거다. 또 이 신도시식의 논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문제는 속도전이지 충분히 공급이 될 거다는 어제 얘기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비교적 안정되게 가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점수를 좀 잘 주시는 편이네요. 이번에 이제 이런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기 같은 가격을 상대로 시장 가격을 상대로 싸울 거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 공급의 시장 가격
뒤에 있는 실제로 시장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 힘을 충분히 조정을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지금 기분을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시장이라는 네. 것이 이제 우리는 주식, 부동산, 뭐 대출로 네. 예금 뭐 이렇게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어쨌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지금. 그러면 부동산으로 갈 것을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어서 네. 아예 주식시장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보내서 산업 전반의 체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아예 키우자. 네. 그래서 돈이 부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업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주식 보유 형태로 가는 이런 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제가 좀 접근을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죠. 아니요, 그건 해석 문제가 아니고 그 지금 민주당이나 예. 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한 그런 거죠. 네. 어제도 직접 이제 이 말하자면 특히나 금융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는 유휴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금융시장으로 순조롭게 왜 가지 않느냐. 그쪽으로 잘 가서 이쪽 시장이 좀 육성되도록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정책의 방점이 있을 거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될 거여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발언이 옳은 것인가 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선도 국가나 파이오니어 국가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라는 것은 그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뉴욕까지 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금융시장의 바통을 받은 국가는 없습니다. 그 금융시장의 바통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도쿄 금융시장이 급팽창을 하고 소위 일본이 세계의 불을 다 장악하고 일본 열도를 팔면 미국을 2번이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80년대, 90년도 초반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금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노일 전쟁 시절의 채권을 20세기 후반에 노무라 정권이 과거 그 노일 전쟁 시대의 국채를 모조리 갚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의 크레딧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모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금융강국이라는 말은 참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을 국제금융의 어떤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에 거의 탑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있는 게 서울을 국제금융 도시로 국제금융의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또 그런 그 허브 도시에 대한 금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우리나라 이 금융시장의 소위 국제행동주의 펀드들이 얘기하는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모두 법적으로 고쳐주고 한국 시장이 소위 디스카운트 없는 최고의 어떤 아시아에서는 허브 기능을 가지는 시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쉽게 안 될 거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그것은 많은 희생을 거쳐야 되는 거고 또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까지를 뜯어 고쳐야 하는 아시아인들의 네. 특히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일본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이 투기 상품에 대한 약간의 내성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 외에도 뭐 한국의 제조업의 위치라든가 다른 산업과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목표는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말하자면 실패할 경우에 그 피해가 버블의 붕괴 형태로 굉장히 아프게 올 수 있다. 일본이 그것 때문에 30년을 지금 고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일본이 금융시장이 소위 아시아의 런던, 뉴욕 다음에는 도쿄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30년째 일본이 고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국정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 증권시장에, 뭐 금융과 증권시장은 또 좀 다릅니다만은 이 증권시장에 주가 조작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요소를 제거해 주겠다고 하는 보다 낮은 목표로 네.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는 전략이 훨씬 좋을 거다. 제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도 야 이제 부동산 끝나서 주식시장 가서 기업 가치만 보고 있어도 훨씬 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겠네. 라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이동을 그걸 하고 어떻게 개런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네. 국가는 어쨌든 이렇게 그거는 개런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 예. 그건 개런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 시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금융시장도 그렇고 사실은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건데 이 시장이 그 세계적인 주요 금융시장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씩 큰 대폭락을 겪어야 되고 세계적인 금융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그 과정을 뚫어가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한국 시장의 대폭락 또는 큰 사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견뎌낼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주가 5천 시대라고 하는 것이 네. 장밋빛 전망이고 실제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회의한다. 실제 안 되는 것보다 아마 6천 갔다가 3천까지 다시 폭락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증권시장이 그래도 좋은 주식을 사면 배당의 이익만 하더라도 은행 고정금리보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은행 이자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만일에 증권시장에서 기대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증권시장이 보다 낮은 수익률의 은행 금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시장은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리스크를 빼면 똑같아진다는 게 금융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증권시장의 그 수익률이 더 높다면 그건 리스크 때문이죠. 많이 높다면 그 많은 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본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스몰 오픈 이코노미, 작고 개방된 이런 시장은 늘 말하자면 이 한 번씩, 제가 이 좀 거친 표현을 용서해 주신다면 한 번씩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네. 이 한 번씩 패대기 치는 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슬로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치 덕목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초기에 코인 투자가들로부터 우리는 들었죠. 야, 초기에 우리 저 누가 말이야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비트코인 몇 개 사가지고 집을 샀대. 뭐 강남에 아파트를 샀대.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죽을 때 자기 집에서 죽기 어려울 걸. 예. 나무 집에서 새빵 살다가. 새빵 살다가 죽을 수도 모를 걸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예. 왜? 투기 상품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번 사람이 투기판을 쉽게 떠날 수 있겠는가? 언젠가는 계속 투기 상품에 투자하면 마지막에 다 틀려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에 관한 이 책도 몇 권을 쓰고 했습니다마는 이 투기 상품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투기 상품으로 돈을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워렌 버핏은 굉장한 인내력을 가지고 소위 가치 투자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평생에 걸쳐서 투자를 했지만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실적이 이건희에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주행에 미치지 못하는 예. 것도 물론이고 지금은 요즘은 최태원에도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산업에서 노를 내고 네.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매출액 이익률이 45%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그랬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그런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사실 요즘 SK, 저는 최태원 회장을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최태원 회장 보면 화가 치솟거든요. 늘. 그런데도 SK 하이닉스가 요즘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거 보면 쫓아가서 절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그쪽을 공을 들이는 겁니다. 산업을. 네. 그쪽에 공을 들이면 그 그림자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결과로서 올라가는 거죠. 네. 주가는.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수익률이 크게 나는 것을 대통령이 뭐 국정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은 또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다. 오늘 정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이제 뼈 있는 지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국가가 네. 금융시장은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로 역할을 제한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와 논리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맡겨두는 것이고 오히려 예. 에너지는 다 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그 기업을 결과죠. 키우는 쪽에 네. 그 그런 결과로서 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재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면적으로는 그런 기분을 이해하면서도 일면적으로는 또 다른 스토리들에 대해서 늘 들려주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의 개발연대 정책이 스탈린의 개발 정책과 뭐가 달랐나?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와 같은 중화학공업 정책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네. 자기 손으로 쇳물을 만들어내고 자기 나라에서 그 쇳물로 자동차와 탱크를 만드는 드림을 꿈꿨거든요. 그건 모든 지도자들이 공통된 꿈입니다. 그래서 그 탱크를 만들어내고 그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그 탱크로 자주국방을 한다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신생독립국 지도자들의 염원이에요. 그런데 왜 다 실패했나?
성공한 사람들이 박정희 같은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중화공업은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나? 박정희와 스탈린의 차이는 스탈린도 어느 정도는 성공하는 듯이 보였는데 결국 실패한 이유는 스탈린은 그것을 국영기업으로 했고 박정희는 그것을 재벌이라는 걸 만들어서 민간기업에게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행 회장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말하자면 조선업을 하잖아요. 그거는 박정희가 억지로 시킨 겁니다. 당신 이거 해라. 저 그거 못합니다. 그거는 제 능력밖에 무슨 소리냐 해라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소유권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그 소유권을 만들어 준 거를 많은 국민들은 특혜를 주었다고만 그 일면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특혜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 기업가에게는 엄청난 리스크를 갖다 앵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성공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메디어의 군사 강국이 되고 하는 그 기초는 박정희 때의 중화공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경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해서 재벌 원화들이 어떻든 말하자면 이 그 기업의 이익과 어떤 개인의 이익을 억지로라도 떼내자고 하는 굉장히 강한 집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실제로 이번에 상법 개정이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거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만일에 앞으로 오르더라도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지 상법 개정 때문에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 소위 행동주의 투기 펀드들이 붙어가지고 하이에나처럼 잡아 흔들 거다.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을 거다 하는 것은 명확하죠. 이제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니 네. 오히려 그 흔들릴 때 빠져나가면 완전히 이제 폭락장에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몇 번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소브린 같은 경우에 SK를 쥐어 뜯었죠. 피가 철철 흘렀죠.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여기서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겠구나. 대통령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에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인 주가가 오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를 everybody happy 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주가가 오를 때 늘 우리는 주가가 이상 상태로 올라가는 거는 경계해야 될 어떤 종류의 지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 80년대 말, 90년대 말 해서 근 매 10년 내지는 작은 사이클로 5년마다 이 주가 폭락을 경험하거든요. 판이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했던 대참사가 났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죠. 제가 대표님께 좀 악동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을 10억 들고 있으면 부동산, 주식 그리고 예금 어디입니까? 주식입니까? 주식 아니죠. 그렇습니까? 위험한데도요? 그 약간의 전 재산을 거기에 넣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유 자금이 좀 있다면 주식에.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걸로 따라가더라도 이걸 좀 다른 대통령이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국가가 정상화되어서 이제 가고 경제 체력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은 굉장한 버블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어떤 기업들은
PR이 10도 안 되거든요. 네. 6, 7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싸죠. 네. 상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미국 시장이나 런던 시장의 어떤 주식을 보더라도 그런 주식 PR이 나오기는 어렵죠. 그럼 대표님 말씀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 체력이 좋아지고 있고 네. 또 소비 심리 지수도 아주 좀 증가하고 있으니 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 가는 건 좋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주식 시장을 5천까지 키우겠다, 4천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시장에 좀 맡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각 구성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내각 구성을 하고 보니까 뭐 보수 진보 이런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어쨌든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된 것 같고.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시도하는 일 중에 어제도 그런 얘기를 콘크리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모래도 있어야 되고 자갈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물도 붓고 해야 그 콘크리트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다행히도 이재명 한 달 동안에 그다지 이념적 어떤 그림자가 이 한 달의 정치 또는 한 달의 내각 구성 이런 데 비교적 덜 침투한 것 같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냥 뭐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만 자세히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념의 색깔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 그룹의 국민들도 눈치를 굉장히 보고 우파 계열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 내각의 어떤 에너지가 별로 안 실리는 것 같다. 그저 좀 편한 사람들만 모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약간의 불안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마다 말하자면 어떤 그 정권의 성격을 대변하는 강자들이 생깁니다. 이 강자들이 어떤 종류의 그 정권을 공동 책임으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감을 우리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종류의 책임감이 느껴질 정도의 말하자면 오나들이 생기죠. 네. 주체라고 해도 좋고. 근데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는 전부 객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인물을 좀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이런 분들은 좀 의아하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대표적인 게 지금 교육부 장관 이진숙이죠. 뭐. 그분은 뭐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 있고 얘는 명확하죠.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저 아마도 이분은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그저 사활이는 좋고 예. 인맥은 많고 롭이 잘하고 끝내주게 그저 세상을 아주 스위밍을 잘하는 멋진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과연 무슨 국민들의 고뇌와 국민들의 고통을 내 어깨에 메고 같이 행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럼 한 분 지적하시고 또 한 두세 분 더 지적 좀 해주시죠. 느낌으로. 글쎄 말이 나온 김에 말한다면 하정우 AI 예. 한다는 하정우 씨. 예. 또 말은 늘 그럴듯하게 하는 분인데 저분이 진짜로 AI 뭐 좀 아나? 하는 느낌이 있죠. 네. 저거?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야, 그 하정우는 어떤 사람이냐? 뭐 하정우는 괜찮잖아. 뭐 AI 수석을 둔다는 사실만으로도 평가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그 분야의 소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약간
쎄하죠, 분위기가. 다른 분은 좀 이렇게 거론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AI 쪽은 일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없어. AI 전문가 없어. 어디 있다 어디로 사라졌냐. 삼성에 엄청나게 와 있다가 예. 이재용 감방 가면서 다 나갔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말하자면 AI가 벌써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AI에 대한 그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집중이라든가 관심도가 생긴 지가 꽤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 지금 느끼지만 그 해당 분야 산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분야거든요. 근데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냉소적인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끝만 번지르하고 실제 실력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히려 내가 구성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잘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칭찬을 좀 후하게 좀 해주시면서 아 이런 사람은 정말 잘 뽑았다라고 좀 할 만한 분은요. 다 좋은 분이죠. 예, 다 또 탁월성보다는 관계성이 좋은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에는 약간 관계성은 안 좋더라도 정말 뭐 누구라도 만나면 실력 앞에 굴복하는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어떤 게임의 오너가 되는 건데 그런 분이 지금 있나? 기재부 장관은 아닌 것 같고 원래 그 역할을 기재부 장관이 해주기를 우리는 원하죠. 조직표상으로 보면 네. 기재부 장관이 탑이거든요. 부총리, 경제부총리로. 그런데 기재부 장관 구윤철 씨가 그런 역할을 해내나? 좀 평범하지 않아? 좀 혁신적인 분 아닌가요? 공직자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추진력이 강하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그 뭐 이런 게 드는데 어쨌든 좀 약간 다른 각도로 본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저 이 엣지가 좀 없는 네. 모관하지 않은 이런 분들 말하자면 어떤 종류건 어떤 진영에서 또는 어떤 직업 분야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은 조금 배제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 조금 편하게 구성이 된다. 저 내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가 오히려 약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자,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김희석 국무총리 이제 임명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죠. 예.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목표 지점이 어딘가는 약간은 불명이죠. 네. 굉장히 부지런한데 저분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부지런한 분인가? 또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리라는 것이 어떨까? 지금 몇 사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통령제 하에서 이 총리의 직분 또는 어떤 분이 되더라도 사실 job define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총리 자리는. 네. 그러니까 오버하면 오버하는 것 때문에 윗사람하고 마찰이 나고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각이 잘 삐걱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총리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부통령 같으면 아예 괜찮은데 총리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옥상 옥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무슨 진화 과정에서 생긴
진화의 무슨 흔적 같은 기관이 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총리가 너무 나서면 너무 나서서 대통령을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김영삼의 말기에 이해창 뭐 이런 존재처럼 그렇다고 그저 월급쟁이 대표로서 그저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바쁘시니까 대신 가서 인사해주고 대독이나 하는 대통령 대신 축사나 하고 있는 축사 전문 총리 뭐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든 본인은 김민석 총리 본인은 지금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뭐 새벽 총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송미령 장관 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먼저 찾아갔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잘했다고 봅니다. 그 송미령 장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의 일을 확실히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쭉 보는데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각 안에서 대통령을 보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죠. 자,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내각이 구성되었고 지금 문체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빼고는 다 이제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조직 대표는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기획예산처 예. 소위 작은 EPB처럼 예. 만들겠다는 기획예산처가 아직 공석이고 네. 문화 쪽이 공석이고. 예. 그러니까 국토장관을 지금 누구를 쓰느냐는 걸 가지고 대통령이 아마 여러 사람의 선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는 국토부 장관이 그야말로 뭐 부동산 시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고를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하면서도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지금 이제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임명이 됐으면 네. 롤 모델을 삼아서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하는 이제 국정 운영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서 정말로 열심히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빨리 보내고 오래 걸리는 거는 수기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쭉 따라가면서 내가 부처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나 총리가 정말로 정규재 대표님이 추천을 좀 해주시면 이런 사람처럼 일을 좀 하면 될 거다. 좀 부족함을 뭔가 좀 학습이나 추천을 하는 거는요. 예. 나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네. 나를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 책임지고 물러나면 그만인데 네. 추천을 잘못하면 그거 굉장히 곤란하죠. 네. 추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우리 내각에 대해서 좀 평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특별히 못하는 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특별히 못하지 않기 때문에 화합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대통령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정 갈등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의정 갈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사실 내가 그 분야가 제일 약한 분야인데 내가 그 분야를 제일 자신이 없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동안에 약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패싱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건 정은경 장관이 잘 해나가실 것 같다. 뭐 이런 말이라도 덧붙여주면 좋은데 네. 그저 대통령 자신 얘기로 끝나버렸어요. 예, 예. 정은경 장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 장관이 오늘 책상 붙들고 혹시 울지는 않을까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거죠.
정은경 장관에게 어떤 미션을 자기가 줬다. 또는 의정 갈등이 생긴 원인은 뭐고 어느 정도의까지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을 아끼는 게 의정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기준점이냐, 의사들을 어디까지 만족시키는 것이 협상의 목표인지, 또는 국민들의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를 어디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든지, 또는 의료비를 줄이지 않더라도 의사 수를 어디까지 뭐 좀 현실화하는 거. 어제 저는 공공의료 이런 얘기를 하시나고 생각했는데 안 하셨거든요. 네. 일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좀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약간의 목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얼핏 느꼈는데요. 이 말씀은 약간 준비가 덜 돼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설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럴 수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겠죠. 예.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어떤 협상의 목표나 조건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못하셨구나 하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정은경 장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아직은 부족했거나 아니면 정은경 장관이 충분히 보고를 못하고 있거나 약간 늦게 갈 것 같다는 느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은 이제 수기 과정이 좀 길더라도 명확하게 해결책을 이제 낼 때까지는 저희들도 인내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죠. 뭐 실제 의료계획 문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획 문제 저게 보통 문제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복잡한 문제고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제도의 문제고 사람들의 그 도덕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돈을 내야 하는 문제고 해서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한 달 딱 지났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 점수판 한 개 만들어 제가 드릴까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점수로 따지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보면요.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 내각이 완전히 구성이 안 돼서 그런지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것 말고도 약간 이 경제 전체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장관들의 언급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모든 걸 짊어지는 졌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들이 좀 특히 이제 경제장관들은 돼 있고 물론 산업장관 또 기후에너지부는 아직 임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에 누가 들어오는지 너무 또 이 환경 탈레반들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게가 이제 지켜보는 중이죠. 환경 쪽은 환경 탈레반에 가까운 분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후에너지부를 만일에 만들게 되면 저는 뭐 특별히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일에 만들게 되면 그게 환경 탈레반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데 근데 어떻든 이 구윤철 경제장관이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실장도 이미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언론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제장관들이 벌써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대통령만으로 모든 그거를 방패를 삼아서 있는 모습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정책위원회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정책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정책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내각이 구성되고 수석들이 다 들어찼는데도 대통령 말고는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곤란해진다. 그래서 내각이 좀 움직이고 내각이 무슨 뭐 회의라도 뭐 좀 하고 뭐 내각 국무회의를 해라는 게 아니고 각자 네. 뭔가 필요한 뭔가 절차를 해가는 것이 언론에 보여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외에도 이제 실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 물론 국회에서는 야 뭐 너 청문회도 하기 전에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예.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씩은 뭔가 새 진영이 새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칫해서 시간이 그냥 가게 되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뽑힌 지가 대통령이 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 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네.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벌써 상당히 지금 이재명 시대가 온 지가 한 두세 달 이상은 된다고 느끼거든. 제 자신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가 정말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 예. 근데 지금 한 2, 3개월 지났는데 정부 차원에서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안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많은 거지 정부는 이런 순간이 느끼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날짜도 아직 확정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혹시 이제 장관 지명되신 분들이 움직이다가 왜 움직이느냐라고 비판하면 정규대 대표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점수는 결국 이제 뭐 매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았고요. 오늘 이런 이제 선 말씀을 한 1점 정도 주겠습니다. 예, 한 86.1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우 성적은 받았는데 수미양가 중에서요. 이렇게 이제 정규 대표님과 함께 정말로 이제 성적으로 성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되는 시간. 이제는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럴 시간이 이제 지나고 정말로 리얼한 정말 현장에서 성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와서 긴장되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또 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도 아주 뭐 누추한 사무실에 여기까지 오셔서 아유, 제가 영광이고요. 정규대 TV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접 와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네. 뵙기로 하고 오늘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